공감 칼럼 숫자와 경제와 역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담당해 주실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역사를 담당해 주실 박광일 역사작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분은 따로따로 알아요. 그런데 두 분은 오늘 혹시 처음 뵀나요? 예, 좀 전에 처음 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기실에서 서로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뉴진스의 슈퍼 샤이가 나왔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낯을 가리는 성향이라서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있습니다. E는 아니구나. 네. I구나. 박시동 평론가님. 저도 INTJ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남들이 제가 I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겨요. 네. 예. 누가 보더라도 E처럼 보이는데 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E고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편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I냐 E냐를 구분하는 게 혼자 있는 게 편하냐 안 편하냐. 물론 사람들 만나서 얼마든지 I도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면 I고 아니면 E다 얘기하는데 저는 I의 성향을 가진 E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와 역사의 크로스.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어제는 이제 저널리즘과 문학의 크로스였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 지금 두 분의 입담에 제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시동 평론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뭐 요즘 모든 뉴스를 사실상 점하고 있는 하이브 민희진 공방 이 부분 일단 먼저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뭐 요즘 그 민희진 대표 신드롬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너무 이제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민희진 힙하다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비속어 섞은 거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작 뭔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이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굴지의 기획사고요. 하이브는 이제 자회사로 여러 이제 음반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자회사별로 대표 연예인을 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른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하이브 산하에 어도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어도어가 좀 전에 우리가 노래를 들었던 뉴진스를 이제 소속으로 두고 있는 회사죠. 예. 뉴진스를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죠. 성공 신화만 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지난 며칠 전이죠. 갑자기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뉴진스의 소속인 어도어를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을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명분을 들고 이 감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는 아니다, 경영권 탈취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그동안 내 자식 같은 뉴진스에 대해서 다른 계열사가 거의 뭐 표절하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표적 감사 또는 누명으로 지금 현재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방전이 시작됐고요. 양측 다 물러서지 않는 선에서 배임으로 하이브는 이제 민희진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고 민희진 대표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억울함 더하기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하이브에 대한 불만까지 다 터뜨리면서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점점 얘기가 이제 더 뜨거워지면서 둘 간의 보상 문제, 계약 문제, 뭐 경업 금지 문제냐, 풋옵션이냐 하는 듣기 어려운 얘기까지도 점점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풋옵션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그 어도어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뭐 풋옵션을 줘가지고 이거를 뭐 몇 배인가요? 뭐 몇 배, 10배, 뭐 20배, 뭐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게 올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결국은 이게 돈 얘기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뉴진스의 카피 문제 이런 이미지적인 문제는 문화적으로 일단 논외로 빼고요. 핵심은 이제 돈 문제다라는 게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무슨 돈 문제가 있어라고 이제 돈 문제를 국한해서 보면 161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어도어에 대해서 이제 뉴진스를 성공시키고 나니까 민희진 대표가 성과급 개념이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18% 처음엔 20%였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요즘 기준으로 그냥 18%에 해당하는 어도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민희진 대표가 주당 2,000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일단 18% 지분을 갖습니다. 그게 상장되기 전이고 그리고 적자를 본 상황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지금도 거죠? 계속 비상장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대충 뭐 18%를 굉장히 싸게 얻은 것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혜택이죠. 우리가 공정 가격을 평가한 것보다 굉장히 싸게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너가 사가 이렇게 기회를 준 거니까 이게 1차적인 포상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만족이 안 되고 이제 민희진 대표는 이 18%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18% 중에서 13%는 나중에 내가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그러니까 어도어에 되팔 수 있는 권한을 줘라고 해서 이른바 풋 옵션이 이제 양측이 합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에 되팔 수 있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현재 나오고 있는 계약 관계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전년도 올해 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13배를 한 가격을 놓고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하고 그 중에 13% 이걸 현금화한 금액을 풋옵션 가격으로 한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희진 대표는 그거 너무 부족해. 나의 뉴진스의 성공 신화를 봐. 이거 30배로 올려줘. 라고 양측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걸로도 계산해서도 지금 현재 시가로도 1,000억이 넘는데 앞으로 회사는 영업이익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큰 탈이 없다면.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30배를 곱한 가격을 모수로 잡는다면 거의 3,000억에서 4,000억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방시혁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엔터 거의 최고 부자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의 막대한 보상을 어떻게 들어주겠어라고 해서 협상이 어긋났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둔 공방이 결국에는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대 돈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결국은 돈인데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희진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1,000억 원 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존 계약대로 했어도 1,000억 원 버는 건데 나는 3,000억, 4,000억을 원해라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는 1,000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돈 문제는 사실은 거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돈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이제 K-팝 시장이 크다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가 오고 간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엔터라는 걸 넘어서서 산업 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발을 들여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죠. 그렇군요.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이제 이게 연예기획사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연예기획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막 산업화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였나요? 뭐 좀 역사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정근대 역사하고 근현대 역사하고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관점에서 재생산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 더 크게 확산시키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문화나 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를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을 찾는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연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획자로서 부흥시킨 존재는 찾을 수 있겠다.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창에서 활동했던 동리 신재효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인물입니다. 판소리를 정비한 분. 그래서 이제 판소리가 12마당 있는데 그걸 6마당으로 정비했다.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판소리 아버지입니까 이분이? 판소리의 아버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승자, 중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숙종연간에 이제 판소리가 일정하게 민중들한테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엔터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순조연간에 팔명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8분의 명창이 등장을 함으로써 예.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돼요. 요거를 신재호 선생이 보고 있었던 거죠. 고창에 굉장히 부자 아전이었던 중인이었던 신재호 선생이 볼 때 이 판소리가 향후에 조선의 큰 어떤 문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신의 집이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예. 2,000평 정도 되는 집에 수십 명의 문화생을 불러서 판소리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고 그거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전연간의 팔명창이 신재호 선생하고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날치.
이날치 이날치요. 범 내려온다. 예, 이 시기에 활동했던 명창의 이름을 현재 가수가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경숙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세종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을 들여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판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여기에 이제 신재호 선생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도전을 합니다. 여태까지 명창은 전부 남자였어요. 근데 여성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진채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켰고, 판소리 아이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리아가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승용 그다음에 수지가 나왔던 예. 거기 수지 역할이 진채선 역할입니다. 유승용 역할이 이제 그 신재호 선생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이제 교육을 시켰으면 훈련을 시켰으면은 뭔가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경복궁 낙성현 1867년에 있었던 전국적인 규모의 무대에서 데뷔를 시키는데 놀라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 명창이 통한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예. 이 시기에 이제 신재호 선생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판소리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돌도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좀 정비하고, 그러니까 연예 산업을 좀 정비했다.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 있던 것들을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나눠 있었던 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스타 이제 뭐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국 수대 공연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가 걸립니다. 여기서 이 진채선이 흥선대원군 눈에 띄면서 예. 운현궁으로 가거든요. 근데 조선의 예법상 예. 왕실과 관련된 궁궐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대중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873년에 어떻게 보면은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그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그냥 한 궁인으로서 살면서 예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생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가 한번 궁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듯이, 그렇죠. 예능인도 들어가면 그렇게 못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뭐 일종의 궁 노예 계약 뭐 이런 그런 거죠, 느낌인데. 그런 거죠. 이번에 그 지금 뭐 저기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뭐 노예 계약을 맺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소 1,000억 원 노예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임원이나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약을 하면서 네. 우리랑 경쟁이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 이걸 우리 상법상 경업 금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런 그 각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회사의 독점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바로 가가지고 취업한다. 이게 JYP 가서 갑자기 육성할 수는 없는 말도 안 거 아니에요?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경업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계약상에 제한을 두는 거는 정상인데 보통 업계에서 정상으로 보는 거는 6개월 정도입니다. 예, 보통 경업 금지 계약이요. 근데 그것보다 넘어서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이사급이거나 아주 파워맨이면은 2, 3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판례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경업 금지 계약을 5년으로 설정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직접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2년이 보통 사실상 판례적으로 맥시멈인데 5년은 과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 이게 과하다 안 과하다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과한 제한을 해도 보상이 충분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보상을 적절히 했느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2,000억, 3,000억 이 정도의 보상이면 5년 제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독점력, 파워 랭킹이 크면 클수록 경업금지 기간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민희진 독보적이다라고 인정하면 거꾸로 그 자기의 경업금지 기간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18%를 주식을 받았는데 13%는 풋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5%는 풋옵션이 없어요. 예. 그럼 이 5%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고, 시장에 팔아야 내가 누구한테 팔 수도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팔 때 하이브가 동의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하이브 현재 그 어도어의 주식은 하이브 80, 미니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너가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 비상장 회사는 동업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당연히 사전 동의를 받고 팔아라. 이것도 합리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합리적으로 이 매각 제한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데 이 경각금지 제한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 두 조항이 합쳐지면서 문제가 되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주식이 팔리지 않는 동안이면 주주가 되잖아요. 너가 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경각금지 기간은 연장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동의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연장되잖아요. 예. 이래서 나는 너한테 족쇄가 채워져 있는 노예다. 요게 이제 미니진 측의 얘기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경금지 5년은 업계상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또 주주인 상황에서 다른 회사 여기 주주가 다른 회사 가서 경영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이 합쳐지는데 무한정으로 연장될 수 있는 동의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요것만 살짝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이브도 나도 그건 수정해 주려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뭐 잘못하면 법정에 가가지고 시시비비가 좀 가려질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와중에 그러면 이제 뉴진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뉴진스가 지금 최고의 이제 신곡 뮤비 조회수도 이틀 만에 1,400만을 돌파하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뉴진스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뉴진스가 바빠서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두 분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뉴진스는 하이브 편에 쓸까요? 아니면 어두워 편에 쓸까요?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 측에 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는 어땠나요?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전무후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민희진 대표가 내 새끼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들이 이제 그 육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어떤 재능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일정한 계약 속에 들어가 있겠지만 인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게 뭐 BTS가 됐든 아니면 어도어가 됐든 이 뉴진스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보류한 상태에서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육성했고 계약 사항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 아이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유권은 없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밀어놓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이제 서로 가져가는 상품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좀 더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썰을 좀 푼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신재호 그 선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방지혁 지금 하이브 대표랑 좀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전에 적혀 그렇죠. 있던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는 그냥 속을 끓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59살, 그러니까 상처를 하고 혼자 살고 있을 때 진채선이 이제 25살이었거든요. 예. 도리화가라는 노래 하나 띄우는 것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종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 정도 이상으로는 사실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방시혁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신재호 선생은 민 대표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신재호가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고 네. 흥선대원군이 방시혁이다. 그렇죠, 그렇죠. 무시무시한데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톤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좀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MZ 세대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약간 열광하는 게 있는 게 여기가 말단 사원으로 SM에 들어와 가지고 최고 경영자까지 와서 약간 일종의 성공 신화에 좀 감정이입이 되고 네. 위에를 들이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예. 야 1,000억이 무슨 노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철저히 돈 싸움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되게 관점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요거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그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대중들에게 호소했던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잦아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법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원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임할래라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제로 사임시키겠어라고 해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민희진 대표 측으로 지금 전부 다 장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회가 어저께 주주총회 소집 의견에 대해서 소집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법원에다가 임시로 주주총회를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지금 신청을 냈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총 해임 또 그 하이브가 처음에 감사했을 때부터 나왔던 배임 문제, 경영권 찬탈 문제는 법적으로 계속 남을 것 같고요. 민희진 대표 역시 맞대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약 문제라든지 상호간에 있었던 카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서로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네. 2달간은 진흙탕 싸움이 예정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이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돈은 저들이 법니다. 제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 리얼 월드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We Believe in Music 하이브의 이제 미션이자 슬로건인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뮤직. 그리고 민희진 대표도 인터뷰에서 뉴진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만큼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숫자에 집착하는 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네. 뒤에는 지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악화된 한중 관계 물꼬를 텄다. 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경제적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괜찮으시면은 좀 유튜브에서 후토크로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네. 안 괜찮으면 안 돼. 무조건 괜찮아야 돼. 자, 오늘 어떠셨나요? 좀 뭐 소감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확실히 이제 경제랑 좀 맞추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사례가 그래도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가 좀 준비를 하면은 그럭저럭 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끼워 맞추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박시동 저는 이제 평론가님. 경제는 네. 보통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역사는 사실 이미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걸 또 우리 선생님 거 풀어내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사건의 본질이라든지 경제의 내용이. 그래서 예. 앞으로 잘 맞춰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예. 청취자분들께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직 좀 삐그덕대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광일 역사작가 또 두 분이 또 박씨네요. 쌍박입니다. 쌍박이네요. 대박나게 제가 기원하면서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광일 작가님께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제목만 보고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가 악화된 한중 관계 물꼬를 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쿠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던진 의거를 한 지 9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국사교과서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또는 한국에 대해서 냉담했던 중국인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여기에 이제 그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한국과 중국은 같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 언뜻 생각하면은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냉담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 그다음에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가지고 있는 의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그 충남 예산에서 기념행사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에서 많이 보면은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새로 산 시계를 주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한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구 선생님 시계가 2원이었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시계가 6원이었거든요. 예. 이제 곧 거사하고 잡히면 내 시계는 쓸 수가 없으니 그러니 선생님하고 저하고 시계를 바꾸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 같은 윤 의사를 보내는 김구 선생의 애틋함 또 한편으로는 윤봉길 의사의 어떤 뭔가 결단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고 이 시계는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도 있어요. 예, 그 백범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 의거에 이제 조선보다 더 열광을 했다. 중국이고 우호 관계가 이제 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보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1931년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길림성 장춘 근처 만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기를 내기 위해 했던 조선 농민과 그 물기를 내는 것을 방해했던 중국 농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땅이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군인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농민들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일본 경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식민지니까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충돌 자체를 조금 일제가 사주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이 내용이 국내에 타전이 되는데 거기 기사가 뭐라고 뜨냐면은 800명 중국 농민과 한국인 농민 200명의 충돌, 큰 부상. 이게 국내로 타전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오보였거든요. 그렇게까지 충돌은 안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서울에 떨어지게 되자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였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신문들이 재인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전국으로 타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혹시 호떡집에 불이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호떡집에 불났다. 예, 되게 시끄러울 때. 시끄러울 때 난리 났을 때. 그렇죠. 이게 이때 사건을 가리킨 건데요. 예. 전국에 있었던 차이나타운이 공격받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이죠. 그렇죠. 평양, 원산, 인천, 그다음에 서울, 부산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LA 폭동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죠. 현지에 우리 교포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한국에는 차이나타운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 차이나타운을 한국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포가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둘 수 없지라고 해서 그렇죠. 오히려 일종의 뭐 테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타운이 공격이 일어났으면 당시 일본 경찰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일본 경찰들이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중국인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많이 죽었네요.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죠. 예. 그럼 이 기사가 다시 중국에 타전이 됐겠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등을 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식민지라서 좀 위험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 그런데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거기에서 어쨌든 중국인들한테 협조도 구해야 되는데 독립운동가들이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완전히 상황이네요. 고립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배척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난관을 풀어갈 방법들을 찾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윤봉길 그 의사 의거가 이제 한중 관계를 바꿨다라는 건데 어쨌든 제가 들으면서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그 신문은 오보가 참 많구나. 국제적으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문 오보는 사실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춘에 있었던 지부에 있었던 기자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일본 영사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크로스 체킹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죠. 안 건된 그러니까 거네요.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은 예. 현장에 나가 보았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도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당시 이제 만주를 점령하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상해도 침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상해 침략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부딪혀요. 상해를 지키고 있던 19로군이 잘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가 일본에 대해서 니네들 지금 강화협정 맺어라, 휴전해라 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그럼 휴전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무력 시위를 하거든요. 그게 4월 29일에 있었던 홍콩공원에서의 시위인데 여기에서 일본 왕 생일 잔치를 아직 남의 땅인 상해에서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완전히 자존심에 모욕감에 이런 것들이 상처를 났을 텐데 그렇네요. 여기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고 그래서 상해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그다음에 당시 상해 주중 영사관이던 시게미스, 시라카와는 죽고 시게미스는 중상을 입는데 예. 이 시게미스가 나중에 미주리오 올라갈 때 일본 외상이 절뚝거리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 항복 문서에 조인했던 이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게 바로 이때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민의 자존심을 윤봉길 의사가 세워줬다 이렇게 좀 느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계기로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 한 17년 동안의 역사가 그러니까 더 이어질 수 있는 13년 동안 역사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입장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의로운 행동인지는 알고 있는데 또 역사책에서 보면 그게 중국인들의 마음을 돌렸다. 여기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렸다는 건 돌리기 전에 어디로 잘못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중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작가님 설명해 주시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중국인에게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렇죠. 이제 의미가 좀 복합적으로 와닿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께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쨌든 좋았던 때도 있고 중국하고 안 좋았던 때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좀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평가는 한중 관계가 좋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건데 작년에 특히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경제 쪽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 일본의 이간질 때문에 한중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걸 다시 비슷하게 해본다면 일본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우리가 그 이간계에 때문에 멀어진 것처럼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흡수되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간계에 놀아놓을 것처럼 한중 관계가 멀어졌다. 경제적으로 특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30년간 우리가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수교 이후에 흑자국이었는데 드디어 적자가 됐고요. 우리의 이제 순수출도 중국 비중보다는 이제 미국 비중이 올라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수치가 낮아졌냐 좋아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의 3대 시장이라고 보면 이제 미주 시장이고요. 유로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을 놓치고서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안 돼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수출이 8, 내수가 2인 절대적으로 수출 국가였는데 수출 시장의 세계 시장의 3대 30%를 날리고서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상황이 놓인 것도 사실은 대중관계, 대중무역의 실패, 적자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처럼 다시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경제적으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네요. 예. 그 이제 좀 여쭤보면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현지 공장에서 이런 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다 시설을 빼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손해를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기업 단위에서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거의 1축입니다. 그리고 그 1축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개가 리드하고 있는데 둘 다 중국의 큰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압박은 뭐냐면 반도체는 안보물자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만들어. 거기에 더해서 중국은 사실상의 적대국이니까 중국에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장을 유지하려면 최첨단 상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나마도 그 기간을 매년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중국에 투여된 엄청난 자본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시한부를 기다리는 느낌이거든요. 그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고 더하기 중국 시장 그 자체를 놓친다는 거예요. 중국에 팔려고 했던 우리 시장 자체가 놓치거든요. 그냥 반도체 산업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최태원 대표가 사장이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중국을 잃고 어떻게 장사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올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일부에서는 반도체 수출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경기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지 결국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서는 크게 급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미국하고 뭐 척을 수도 없고 여러모로 좀 균형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뭐 관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한국은 특히 이제 균형 외교, 실용 외교와 함께 한중 관계는 좀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좀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중국이 사실 지금의 미국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조선한테는. 항상 압박을 했었다가 딱 예. 근현대 들어오면서 일제히 침략을 받을 때 이제 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대조차도 사실은 중국에서 실용적인 부분으로 한국이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이라는 것들을 세우는 게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최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쪽. 그러니까 명예에서 명초의 조선을 굉장히 압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은 들어가되 최대한 그들에게 척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방향으로 경도된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언제냐면 임진왜란 직후. 임진왜란 직후요. 네, 선조가 이제 소위 말한 제조지역 나라를 구하는데 명나라 도움이 있었다라고 예. 하면서 그쪽으로 경도되는 그 순간 사실은 외교의 위기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 침입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예 압박은 늘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립적인 방향에서 막아내지 못했던 그 상황이 이제 선조 때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은 가능하면 실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외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그 한자 낱말 그대로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생존이 1차였습니다. 항상. 근데 그거를 버리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순간 위기에 빠졌고요. 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18세기에는 북학이라고 그래갖고 청나라 배후자라고 그래갖고 사실은 그들이 소수자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탄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정한 청에 대한 방향성이 생겼던 19세기 말에는 또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두지 않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놨을 때는 어떤 외교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필요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 소위 말해서 이념지향적인 외교를 했을 때 그때 리스크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념지향적인 부분들이 제거됐을 때가 건강했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잘 보여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 실리가 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오랑캐라도 고개 숙일 수 있다. 그래서 금나라의 고개 숙이거든요. 금나라 고개 숙이고 뭐 거란하고도 화친했다가 네. 또 협상도 하고 전쟁도 하고. 거란한테 완벽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거란의 연호를 받아들여서 소위 예. 말해서 거란의 그러니까 출구를 만들어줘서 더 이상 이제 전쟁 침략이 없도록. 이게 고려의 방책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선도 대체로 잘했지만 몇몇 부분에서 이념지향적으로 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고, 역사적으로 실사고시 실용주의를 배워야 된다라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만 안 배우고 다른 나라는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미국 심지어 이제 중국에 대한 포위 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예. 경제는 실용적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도 미국 편에 들어서 외교 정책을 거의 미일 합일 수준으로 가면서도 사실은 교역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장비의 최전선에서 그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ASML조차도 중국에 수출할래 심심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상해 모터스 주간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상해 가 있었어요. 지금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난리통인데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갔다 온 게 늘 비공개예요. 예. 그러니까 좀 정치적 그렇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결국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뭐 만보산 사건 얘기했습니다만 마음을 얻는 게 사실은 또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 소비자라는 데서 지금 갤럭시, 삼성 핸드폰 점유율이 중에서 0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해 모터스가 세계 거의 1대 모터쇼인데 현대차는 지금 중국 공장을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해서 실용주의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그 역사적 교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지금이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좀 정부 당국자라든지 누군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거란과의 그 지금 3차 전쟁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상황이 진짜 고려가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거란의 연호를 씀으로써 거란의 승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송나라에서 더 이상 고려에 대해서 거란과 싸우거나 적대적으로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25년에 걸쳐서 싸웠으면 충분히 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고려는 송에 대해서 얻을 거는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송이 어떤 거란에 대한 강경 정책을 취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란은 거란대로 고려가 성과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송나라의 소동파 같은 경우는 고려랑 외교 관계 끊어라. 우리에게 뺏기는 것만 진짜 얻는 것이 없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지만 그런 어떤 실리를 가져갔던 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뒤로 어떤 그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경도됐을 때는 우리의 패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에서도 배우고 최근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좀 교훈을 배운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이념이나 어떤 국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각자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이런 외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직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괜찮으셨죠? 앞으로 계속 하셔도 뭐 다투거나 그러시지 않으실 거죠? 예.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도 좀 두 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화요일에 공감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